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미국이 이란에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한 뒤 이란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자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등 주요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식의 오류. 그런데 미국이 다음 차례로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아닌가 논의하는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그 전제란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이란 핵시설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란 핵시설을 파괴한 것처럼 북한 핵시설도 파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이런 논의가 나왔지만 벙커버스터는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공격한 이란의 핵시설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세 곳인데 이 가운데 이란 핵개발의 중심지로 가장 주목받는 거점은 포르도입니다. 산악지대에 지하 깊숙이 있으며 다른 두 핵시설이 공격받을 때를 대비해 만든 핵심 기지, 이란 핵개발의 최후의 보루로 꼽힙니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포르도 시설이 계속 가동되면 이란은 3주 만에 핵무기 9개 분량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포르도 핵시설에는 약 2,700대의 원심 분리기가 있었고 여기에는 농축 우라늄과 함께 농축 전 기체 상태의 우라늄 화합물이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란은 폭격 전에 이미 농축 우라늄을 옮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체 상태의 우라늄 화합물은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폭격이 성공했다면 원심 분리기나 기체 저장소가 파괴되면서 농축 전 기체 상태의 우라늄 화합물이 새어나와 주변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포르도에서 방사선 수치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방송인이 현지에서 보호장비 없이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국방정보국 DIA가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6개월 미만으로 지연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즉 6개월 안에 복구가 가능한 정도의 피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심 분리기가 여전히 대부분 정상 작동 가능한 상태라는 평가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동 현지에서 미군 중부사령부가 수행한 피해 평가를 기반으로 하므로 워싱턴 DC의 평가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미국 언론이 DIA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자 트럼프가 발끈하고 연방수사국 FBI가 유출 경로를 수사하는 것을 보면 보고서 내용이 사실로 보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틀렸다면 어떤 부분이 왜 틀렸는지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백악관이 서둘러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내세워 벙커버스터 공격이 절대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해명했고 국방부 장관, 중동 특사 등도 언론을 향해 공격이 성공했다고 설명했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미국 내 반응. 미국이 다음 목표로 북한을 공격할 거라는 주장에 관해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마련한 세미나에서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공격할 수 있어도 북한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 이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북한에 처음부터 비핵화를 요구하면 협상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당장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시각 24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에서 북한이 배울 게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추측하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미국이 북한 공습을 고려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방해 속에서도 핵무기를 확보했고 이 때문에 미국이 공격하기엔 너무 강해진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며 이란이 북한 사례를 따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압박에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길과 반대의 길을 간 북한을 대비하면서 이란이 결국 리비아의 길이 아닌 북한의 길을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란 사례가 북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북한이 이란에 영향을 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란과 북한의 차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은 조건이 달라서 미국의 공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차이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했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편이며 서울이 북한에 너무 가까워 방사선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습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은 북한이나 이란 국민은 방사선에 피폭돼도 상관없는데 서울 시민은 피폭되면 안 된다는 황당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자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판에 서울 시민이 걱정돼서 미국이 공격을 주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미국은 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공격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이전 시점이라면 위의 첫 번째 차이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달리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즉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북한은 지금의 이란과 조건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그때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미국은 당시에 북한을 공격하려고 준비했습니다. 1994년에는 외과수술식 타격이라는 말도 유행했습니다. 외과수술식 타격은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처럼 전면전을 하지 않고 핵시설만 공격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결국 북한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에서 열거한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과는 다른 종류의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북한은 이란과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란은 시종일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만큼 되갚는다. 적들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보복을 멈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마다 반격했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반격도 멈췄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이란에 떨어진 폭탄 개수만큼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기본이 1100배 보복입니다. 1997년 5월 26일 북한 평양방송은 한미일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어이 전쟁에 불을 지른다면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1100배의 보복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3월 4일 노동신문은 우리의 영토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모든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1100배의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0년 12월 체게바라 쿠바 상공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주석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작은 나라들도 단결하여 도처에서 미제에 타격을 주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분산 약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조선식으로 말하면 미제에 각을 뜬다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각을 뜬다는 건 동물 고기를 조각내어 떼어낸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 대응도 달랐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은 북한을 군사력으로 압도했습니다. 북한은 갓 태어난 신생국이지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핵무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1만 배는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정전협정에 조인한 마크 클라크 사령관은 나는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 사령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북한은 역량상 열세를 정신력과 전술의 우세로 극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1950년 7월 2일 북한은 조그만 어뢰정 4척으로 그보다 1000배나 큰 미군 중순양함을 격침했다고 합니다. 작고 빠른 어뢰정의 장점을 살려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1968년 푸에블로 사건, 1969년 EC-121 정찰기 격추 사건, 1981년 SR-71 블랙버드 고공 정찰기 요격 사건, 1994년 OH-53 헬리콥터 격추 사건, 2003년 RC-135S 정찰기 요격 사건 등 미국이 조금이라도 영해, 영공을 침범하면 주저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이번에 쿠르스크 전투에 파병한 걸 보면 북한은 동맹국의 영토를 침범한 것도 자국 영토 침범과 똑같이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없을 때도 미국을 공격하는 데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1100배 보복이 아니라 1000억 배 보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외세의 개입도 거부했습니다. 푸에블로 사건 때 소련은 북한을 향해 나포는 과잉 대응이며 미국을 자극하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푸에블로를 미국에 돌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1968년 4월에 열린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은 당시 진행 중이던 북미 협상에 관해서 북한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의 푸에블로 나포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도 보기 드물게 가혹한 처사라고 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당시 북한이 어느 정도로 완강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도 있습니다.
소련 외무부 차관이 소련 주재 북한 대사를 호출했는데 여러 차례 호출해도 북한 대사가 꿈쩍도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미국 국무부 차관이 호출했는데 미국 주재 한국 대사가 모른 척한 셈입니다. 북한이 호출을 거부하자 화가 난 소련 외무부 차관이 직접 차를 몰고 북한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최하위 외교관인 3등 서기관을 내보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소련 관리라면 3등 서기관이 상대하는 게 적당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소련은 물론 동유럽 국가들까지 나서서 북한에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자칫하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잘못했으니 미국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석방되기 전날 밤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소련의 이빨이 안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돌입하자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고 대북 제재까지 가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당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까지도 규탄했습니다. 2015년 12월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 사건은 당시 북중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국은 공연 배경 화면에서 핵, 미사일을 빼라고 요구했고 현송월 단장이 토시 하나도 고칠 수 없다라며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급히 철수해버렸습니다. 노동신문은 2018년 2월 8일자 논평 무엇을 얻어보려고 비루한 참견질인가에서 훈시질에 여념이 없는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은 세계 면전에서 고립 배격당하고 있는 트럼프 패나 아베 일당 그리고 시대 밖으로 밀려난 남조선 보수 나부랭이들과 꼭 같이 놀고 있다라고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중국 국명을 거론하면서 직접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자국을 향한 간섭이라면 철저히 배격합니다. 북한과 달리 이란은 러시아, 중국의 영향을 받고 의존도 합니다.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미국의 공습에 관해 협의한 것도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 25일에는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둥진 중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란이 최근 공격받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이란의 정당한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데에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이란이 중국에 감사 인사를 한 걸 보면 이란도 중국의 중재를 받아들였고 여기에 만족한 듯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 22일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연방평의회 상원 부의장은 자신의 텔레그램에 서방은 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4개국을 폭격하지 않는가? 이 나라들은 이라크, 리비아, 이란과 달리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방으로부터 폭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지고 무장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은 12.3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윤석열의 의도를 간파하고 인내해서 전쟁이 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은 데에는 북한의 인내도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10월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핵 보유국의 주권이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 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무인기를 한국이 날렸어도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핵 보유국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국을 핵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국방상, 총참모장, 정찰총국장, 국가보위상, 우리의 국가정보원의 해당 등이 참석한 회의로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유사한 느낌입니다. 북한 언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의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날 유엔 군사령부가 무인기와 관련한 북한 주장을 알고 있다며 유엔사는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유엔사의 실체는 미군입니다.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 들어간 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므로 유엔사의 발표는 한국군을 통제할 테니 군사행동을 멈춰달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서둘러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북한이 전면전을 결정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북한의 말 한마디에 미국의 태도가 변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에 관심을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